내 이름은 야마다 마나미, 26살의 전업주부이다. 지금부터 나와 남편, 시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난 고통스러웠던 일에 대해서 얘기할까 한다. 우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말하자면 20살이 될 때까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도 두 분 모두 살아계셨었다. 그런데 내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그렇게 두 분이 동시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계셨고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20살에 갑자기 천혜고아가 되었다. 하지만 두 분의 보험금 덕분에 대학까지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졸업 후에는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입사했고 경제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돼버린 나는 때때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대학 때 친구들과 최근엔 연락도 잘 안 하고 직장에서도 할 일만 하고 사람들과의 교류에도 그다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과 회사를 오가는 단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족은 물론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이미 주변에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랬던 나에게 거래처 영업사원이던 야마다 타카시 씨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식사라도 하지 않을래요? 네? 저랑 둘이요? 전부터 안면은 있었지만 이렇게 사적인 이유로 만나자는 말을 할 줄은 몰랐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멀어져 있던 나로서는 연애관계도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부터인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마도 한순간에 부모님을 동시에 잃은 슬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만약 소중하게 생각되는 사람을 또다시 잃게 된다면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죄송해요. 처음 같이 밥 먹자고 하신 건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요. 말을 못하고 있는 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그럼 미야시타 씨 마음이 정해질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야마다 씨. 솔직히 말하면 미야시타 씨한테 같이 밥 먹자고 한 건 그냥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길 때까지 신뢰관계를 먼저 쌓는 게 더 우선일 것 같네요. 그렇게 말해줬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는지 그 사람은 아마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조금씩 마음을 열고 만나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야마다 씨와 일 외에 사적인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을 무렵 다시 같이 밥 먹자는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나도 승낙을 했다. 그렇게 여러 번 같이 밥도 먹고 얘기를 나눴는데 야마다 씨는 무척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연상의 남자를 만난 경험이 없던 나로서는 야마다 씨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멋있게만 보였다. 만남이 거듭되면서 나는 내가 살아온 얘기도 하게 되었고 내 얘기를 들은 야마다 씨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쉽게 못 열었구나. 미안해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난 그동안 날 싫어하는 줄 알고 쫄았었거든. 근데 그게 아닌 걸 알았으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하면서 활짝 웃던 야마다 씨. 아마 나는 그때 이미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몇 번을 더 만나는 동안 고백을 받았고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사귀게 된 후에도 항상 나를 배려해주는 좋은 남자친구였다. 마나미에게 있어서 가족을 갖는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란 걸 알아. 마나미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릴게.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앞으로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한다면 누군가와 가족이 된다면 이 사람밖에 없다고. 사귄 지 1년이 되던 기념일에 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데 최소 1년에 한 번씩 프로포즈할 생각이야.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 대답은 예스예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진짜야? 와! 마나미,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타카시 씨가 프로포즈 반지를 내 손에 끼워주었고 나는 그때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행복함을 만끽했다. 드디어 내 가족이 생긴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이제 치유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 산소에 가서 결혼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나의 소망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져갔다. 결혼 약속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타카시 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이기도 했다. 저기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가 얼마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 일을 못할 정도인가 봐. 그거 큰일이네. 지방에서 농가 일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었어?
그럼 우리 인사 가기로 한 거 다음으로 미룰까? 아니, 인사는 가야지. 그보다 이번 기회에 내가 고향으로 내려갈까 생각 중이야. 그럼 농가 일을 하겠다는 거야? 응, 사실 언젠가는 농가를 물려받을 생각이었거든. 이렇게 빨리는 아니었는데 이것도 운명이라면 운명인 거고.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우리도 아직 같이 살아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간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알잖아. 일단 그렇다는 것만 알아도. 마나미, 너도 나랑 결혼하기로 정했으면 내 결정에 따라줬으면 좋겠어. 남편의 부모님이 농가를 경영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농가를 물려받을 생각이란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장래를 약속한 사이인데 나한테 미리 상의도 없이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 그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혼자 결정한 일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태도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거부감이 올라왔다. 타카시가 나한테 대고 그렇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처음이고 마치 딴 사람처럼 느껴지면서 서늘한 예감이 스쳤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내 가족이 생기고 이제 드디어 나도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감에 한순간 일어나는 불안감과 불길함을 애써 외면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렇다고 해도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인수인계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는 한 달 정도 시간을 얻어서 정리하고 그리고 도쿄를 떠나 일단 혼인신고를 한 뒤 시댁으로 내려갔다. 어머니한테 와이프 데리고 간다고 미리 말해뒀으니까 혼인신고 먼저 해도 상관없어. 그래도 아직 인사도 안 드렸는데 언짢아 하실까봐 걱정된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집안의 가장이니까 내 결정에 어머니도 반기를 들지 못할 거야. 근데 타카시 아버님은? 3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지금이 귀향하기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 어머니하고 너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노력할게. 긴장된 마음으로 시댁에 도착했고 성심성의껏 시어머니께 첫 인사를 드렸다. 처음 뵙겠습니다. 마남이라고 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러자 체격이 크고 위압감이 느껴지는 시어머니 슈오코 씨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보며 내장까지 들여다보려는 듯한 눈빛으로 쏘아봤다. 앞만 봐도 몸이 약해 보이네, 며느리가. 어째 안 봐도 비디오다. 며느리에게 던지는 첫 인사치고는 차갑고 생뚱맞았다. 돌아가신 엄마하고 너무 동떨어진 모습에 내심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날은 내게 있어 지옥문이 열린 날이기도 했다. 우선 농가의 아침은 정말 빨리 시작된다. 나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간이 왜 이렇게 싱거워? 이런 걸 무슨 맛으로 먹어? 어떻게 할 줄 아는 게 없어? 며느리란 게 음식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니? 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 요리 배우고 자식할 시간도 없었어. 그렇다고 결혼한 여자가 요리를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우리 집 입맛에 맞춰야지. 시어머니는 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할 때면 옆에 와서 일일이 참견을 했다. 시어머니의 음식은 간이 강했고 이런 음식을 계속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거란 생각이 절로 들었다. 당뇨병 환자라면서 식생활에 조심하는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걱정이 된 내가 좀 싱겁게 드시라고 했더니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라면서 내 뺨을 때렸다.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야단도 못 쳐? 뭘 그런 걸 가지고 호들갑이야 라며 자기 어머니 편만 들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바로 농장 일을 거들어야 했다. 남편이 농가 후계자로 농가 전반적인 일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나도 쉴 수 없이 일을 해야 했다. 익숙하지 않은 육체 노동은 상상 이상으로 몸에 부담이 왔다. 원래부터 마른 체형이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몸무게가 10kg나 빠져버렸다. 농가 일을 마치고 나면 다시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데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 바로 저녁을 하려면 몸이 정말 고단했다. 물론 한 번도 그냥 좋게 먹는 일이 없었고 그게 끝이 아니라 청소도 빨래도 집안일은 모두 나 혼자 전담해야 했다. 집안에 있을 때 시어머니는 지병 있는 노인한테 집안일을 시킬 참이냐 라면서 눈을 부라렸고 손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았다. 남편도 며느리가 뭐 하는 건데 주제를 알고 집안일 제대로 해. 어머니와 마찬가지 태도로 나를 대했다. 슈퍼에 장을 보러 가는 것만 해도 집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중노동에 가까웠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건 야, 밥 아직이야? 넌 왜 이렇게 쓸모가 없어? 속 터져서 원 멍청한 것도 청도가 있어야지.
일은 그따위로 하면서 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두 사람이 나한테 퍼붓는 온갖 욕설과 모욕이 가장 참기 어려웠다. 남편과 연애할 때는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결국 이게 이 사람의 본색이고 내 앞에서 잠시 감췄던 것뿐 이라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얘, 넌 어쩌자고 저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를 며느리로 데리고 왔니?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 제가 성격이 얌전하고 남의 말에 거역을 못하는 성격이라 내가 그거 하나 보고 찍었었어. 조실부모 했으니 딱히 기댈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데려와서 부려먹는데 안성맞춤이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적어도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노예로 부려먹기 안성맞춤이라서 이 집에 데려오기 쉬워 보여서 목표물로 삼은 것이다. 어리석은 나는 남편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충실한 노예로 지내온 것이다. 충격과 분노로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충동적으로 집을 뛰쳐나왔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아침도 안 차리고 어딜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너 어머니도 완전 열받았어. 미안한데 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뭐? 난 너무 지쳤어.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못 있을 것 같아.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반년이야. 너 정신이 있어?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긴 하지. 그래서 나랑 이혼하고 어쩔 건데? 너 갈 데나 있어? 너 돈 한 푼 없는 거 내가 모를까 봐? 맞아. 그렇지만 당신 집에 있는 것보단 나아. 넌 끈기라는 게 있긴 하냐? 네가 나만큼 힘든 일이라도 하고 그런 말해. 답이 안 나와 정말. 내가 너 정신 상태를 확 바꿔놓을 테니까 당장 들어와.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힘도 없었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남편이 말했던 대로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은 옷 몇 벌과 얼마 안 되는 현금이 전부였다. 차비가 없어서 도쿄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였다. 충동적으로 뛰쳐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미리 계획을 세울 여유도 없었으니까. 갈 곳도 없이 그저 눈앞에 이어진 길을 하염없이 걸었다. 그 넓고도 먼 길을 목적도 없이 그저. 점점 다리에 힘이 풀렸고 발이 떼어지질 않았다. 그리고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제대로 음식을 입에 넣지도 못하고 몇 개월을 지냈으니 걸을 힘이 없는 건 당연했다. 그런데도 점점 강도가 심해져가는 중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 내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게 온전히 느껴졌다.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치고 있을 때 그때였다. 이런 시각에 여기서 뭐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디 아파? 정신을 차려보니 옆에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고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저씨가 말을 걸었다. 무슨 사연일진 모르지만 일단 다! 누가 알아 내가 도움이 될지. 나는 이 근처에서 술집을 하는 미나미자와 켄이라고 해. 요새 아침 장사를 시작했거든. 정상적인 나였다면 모르는 사람 차에 올라타는 위험한 행동은 절대 안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아저씨 타에 올라탔다. 차에서 내려 들어간 곳은 아기자기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작은 주점이었다. 켄 아저씨는 나를 카운터에 앉으라고 하더니 냄새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따뜻하고 정성이 들어간 요리를 만들어주셨다. 별건 아니지만 어서 먹어. 제가 돈이 없어서... 누가 돈 받는데? 얼른 먹어, 어서. 얘기는 배에 뭐 좀 넣고 나서 들어도 되니까 어서. 나는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어 보이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음식다운 음식이 얼마만인지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정말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아보는 것 같았다.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켄 아저씨의 따스함이 온전히 느껴졌다.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린 후 오늘까지의 일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켄 아저씨에게 털어놓았다. 가족도 없고 달리 기댈 사람도 없다는 사실도 모두 솔직히 말했다. 그러자 켄 아저씨는 그럼 여기서 일하는 건 어때? 숙소도 제공해줄 수 있는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당장 갈 곳이 없다니까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여기서 잠시 쉬어간다는 생각으로다가. 켄 아저씨가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셨다. 그런 조건이라면 내가 먼저 청혼하고 싶을 정도였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켄 아저씨는
가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집으로 나를 안내했다. 현재 사는 사람이 없고 마침 이 집을 관리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면서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남편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때마다 나는 이 세상에 신은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쩌면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이 켄 아저씨를 보내준 건 아닐까 하고. 그렇게 시골 전원주택에서 홀로 살기를 시작한 나는 켄 아저씨의 주점에서 조리보조, 음식 서빙 일을 하게 됐다.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느낀 거지만 내가 없어도 주방이 충분히 돌아갈 것 같았다. 아마도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인건비를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채용한 게 분명했다.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 손님이었고 모두들 재미있고 인간미가 느껴지는 분들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웃으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얘는 내 아들 요마인데 얼마 전에 내가 하는 일을 돕고 싶다면서 데려왔어.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받는 건 저예요. 료우마 씨는 나보다 연하였고 인성이 좋은 청년이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료우마 씨와 가게에서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다.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이혼 서류는 한참 전에 보낸 것 같은데? 제출했잖아. 제출했어. 그럼 이제 나하고 할 얘기 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당신 생각하는 것도 진절이나.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단 거야? 당신하고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난. 제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끊지 마. 용건 있어서 연락한 거야. 너 미나미자와 신의 아들하고 재혼했다면서? 그래서 그게 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조만간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식구들한테도 말해둬. 나는 켄 아저씨의 아들인 료우마와 연인이 되었고 결혼도 했다. 료우마는 나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고 그런 건 상관없다면서 나와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드디어 내가 꿈꾸던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평안을 얻었다. 이 무렵엔 전남편 일 같은 건 생각조차 나지 않았었다. 하지만 내가 전남편에게서 무작정 도망을 친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전남편 타카시로부터 이런 연락이 온 것이다. 나한테 욕이라도 할 요량으로 연락이 왔나 했는데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았다. 미리 들었던 대로 전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둘이서 같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나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켄이 그 둘을 맞이했는데 부탁입니다. 저기 한 1,000만 엔 정도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이대로 가면 농가가 망할지도 몰라. 제발.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무슨 사정인지 들어보니 얼마 전에 전 시어머니가 잘 아는 사람이 투자 권유를 하러 찾아왔었는데 투자를 하면 1년 후에는 이익이 10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말로 유혹했고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들으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 게 너무 뻔한 것을 두 사람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있는 재산을 모두 투자자에게 맡겼다. 더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농가를 담보로 빚까지 얻어서 몽땅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어이없고 황당한 얘기였다. 모든 투자 사기꾼들이 그렇듯 당연히 이 사람도 뜯어갈 수 있는 돈을 모두 뜯어내자 투자를 권유했던 지인은 연락이 뚝 끊어졌고 결국 남은 것은 1,000만 엔이라는 빚뿐이라고 했다. 그때 내가 켄 아저씨의 며느리가 됐다는 소문을 듣게 됐고 뻔뻔하게도 돈을 빌리러 찾아온 것이다. 나중에 알았지만 시아버지 켄 씨는 부동산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자산가였고 주점은 반은 취미 삼아 하고 있는 거였다. 료우마가 시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 내려왔다는 것도 부동산 관리 일을 맡아서 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분이었는데 덕망이 높은 명사라고 불릴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다. 부동산 관리는 료우마가 전적으로 맡고 있고 은퇴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고 1,000만 엔이라는 거금도 빌려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긴 했다. 나는 당신들이 지난 시절 마나미에게 한 짓을 알고 있어. 마나미는 이제 내 며느리야.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선식을 베풀 이유가 없다는 말이야. 그게 무슨... 하지만 며느리가 그래도 된다고 하면 돈은 빌려줄 수 있어. 마나미에게 달렸어. 그러자 두 사람은 나에게 공손하게 매달리며 이렇게 말했다. 제발 부탁이야. 그래도 한땐 우리 가족이었잖아. 그동안 섭섭했던 건 내가 다 사과할게. 역겨운 얼굴로 울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 나는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여길 찾아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구나 나한테 한 짓을 설마 잊은 건 아니죠? 더 이상 두 사람 얼굴 보고 있는 것도 힘드니까 앞으로 2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는 두 사람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집에 안 가고 계속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결국 경찰을 불러서 강제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담보로 잡혔던 농장을 몰수당했다. 좁은 시골 마을에서 농장을 날렸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일손이 필요한 다른 농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시아버지의 인맥이 넓다 보니 아무도 두 사람을 고용하려 들지 않았다. 재산도 사람도 모두 잃은 두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동네에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아버님, 그 두 사람 말인데요. 뭐가 궁금한지는 알겠는데 넌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너하고 네 아기 생각만 해라. 건강한 아이 낳아야지. 내 첫 손주잖니. 너무 좋아서 요즘은 날아다니는 기분이다. 네, 저도 그래요. 나는 첫 아이를 임신했고 얼마 있으면 출산 예정일이다. 지난 아픈 추억은 모두 잊고 앞으로는 지금 이 행복을 소중히 하면서 살고 싶다.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나이 24. 내가 직접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한 친구를 만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은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한다. 내 인생의 지옥의 시작은 내가 10살 때 아빠가 다른 여자랑 야반도주를 하고 나서부터이다. 엄마와 10살인 나, 3살짜리 남동생을 남겨두고 아빠가 사라졌다. 엄마는 술집에 나가 일을 하면서 우리를 키웠다. 여자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워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만약 그때 엄마마저 우리를 버리고 사라졌다면 나와 동생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엄마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타입이었던지 수시로 남자를 바꿔가면서 남자의 집착증을 보였다. 얘들아, 엄마 왔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뭐야 이 조물애기들은. 미안해, 금방 내보낼게. 뭐? 야, 니들 오늘 저녁에 아무데나 가 있어. 지금 우리더러 어딜 가라는 거야? 아무튼 니들 방해되니까 나가. 나는 그렇다 치고 타이치는 겨우 5살이야. 지금이 엄동설한도 아니고 얼어 죽을 염려는 없으니까 걱정 마. 돈도 없이 어딜 가라는 거야. 우리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하여간 말도 많아. 이걸로 아무거나 사서 먹어. 300엔? 여러 소리 말고 나가라면 좀 나가. 이런 식으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서는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는 일쯤은 흔한 일이 돼버렸다. 엄마는 우리를 버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다.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엄마도 이렇지 않았었다. 화도 나고 서글프기도 하고 혼자라면 엉엉 울었겠지만 그땐 그럴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쫓겨나면 우리는 정해진 룰처럼 집 근처 문어공원으로 갔다. 자, 타이치, 이거 어서 먹어. 누나 고마워. 빵 너무 맛있다. 자, 여기 우유도 마셔야지. 이거 먹으면 배부를 거야. 누나는 안 먹어? 누나는 지금 살 빼야 돼서 먹으면 안 돼.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문어 모양의 놀이기구 속에 들어가 동생과 한데 잠을 자며 버텼다. 더운 여름, 추운 겨울, 태풍이 오던 날도 우리는 거기밖에 갈 곳이 없었다. 가끔은 어떻게 그러고도 우리가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내가 16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야마자키라는 남자와 만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다. 아케미, 네 딸 쟤 지금 몇 살이냐? 16살 생일 갓 지났어. 나 닮아서 얼굴이 완전 예쁘지? 너 이름이 뭐냐? 차라코요. 너 알바하냐?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하는데요? 쟤 그래도 지 필요한 건 지가 벌어서 알아서 해. 야, 내가 돈 더 많이 주는 알바 소개해줄까? 네? 진짜요? 그게 뭔데요? 세상 물정이라고는 몰랐던 나는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는 말에 신이 나서 야마자키를 따라 나섰다. 가자마자 금세 후회하게 됐지만 말이다. 그 남자가 소개해준 곳은 야리꾸리한 분위기에 정상적인 곳으로 보이지 않았고 즉각 미성년자가 들어갈 수 없는 퇴폐 영업소란 걸 알았다. 네가 차라크냐? 근데 저는 아직 16살이거든요. 괜찮아. 사람들한테 20살이라고 하면 돼. 너 16으로는 안 보이는데 뭐. 괜찮아. 나이를 속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쯤이야 뭐 거짓말 축에도 안 끼지. 술도 마셔. 그게 다 돈이 된다니까. 아직 미성년자라 술 마셔본 적도 없고요. 전 싫어요. 너 돈 필요하다며. 너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처음 보는 남자의 고압적인 분위기에 눌린 나는 반항도 못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됐다. 차라코 4번 테이블. 네, 이름이 뭐야? 차라코예요. 나이는 몇 살이야? 20살이요. 헐, 어리네. 얘가 보기보다 주량이 세요. 팍팍 따라주세요. 그럼 마셔볼까? 16을 20로 속이고 첫 출근. 첫 음주에 첫 담배. 앞에 있던 손님은 계속 술을 권했고 나는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심을 느꼈다. 속이 이상해. 이렇게 나는 어른들에 의해 20살 행세를 하며 16살 때부터 술집에 나가게 됐다. 날이면 날마다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억지로 마시면서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버텼지만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겨우 한 달에 3만 원뿐이었다. 점장님, 월급이 왜 이것밖에 안 돼요? 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처음에 저한테 시급 2,500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난 그렇게 계산해서 준 거야. 그렇게 계산하면 한 달에 최소 25만 원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때 너 데리고 왔던 야마자키라고 있지? 그 인간한테 다 줬어. 왜 그 사람한테 줘요? 왜긴 그 인간이 네 보호자라면서? 누가 누구 보호자라는 거예요? 아무튼 보호자한테 22만, 너한테 3만, 합의 25만, 맞지? 아저씨, 왜 남의 돈을 가로채요? 야, 너 왜 어른을 노려보고 그래? 내 돈 당장 내놔요. 얘가 완전 맹랑하네. 나한테 술집에서 일 시켜놓고 22만 원 가로챘잖아요. 그건 네 생활비니까 받은 거지. 뭐? 생활비? 그게 말이 돼? 재워주고 먹여주잖아. 그게 다 돈이지? 그게 부모가 할 소리야? 취직시켜줬는데 소개비는 받아야지. 당연하지. 그래도 우리가 워낙 선량해서 3만 원은 네 몫으로 떼놓은 거야. 엄마가 너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너 너무한다. 앞으로는 엄마한테 은혜 갚는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해. 알았지? 차라리 이 집에서 나갈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얘, 3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살게. 너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다른 일자리 구하면 설마 이보다 못할까? 세상 물정을 모르네. 왜 안 되는데? 너는 거기서 평생 못 빠져나와. 운명이려니 해. 내가 왜 거기서 평생 일해야 되는데? 왜기는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지. 계약? 점장님, 나랑 한 계약이 뭐예요? 너 여기 처음 왔을 때 사인한 계약서 말이야? 진짜 계약서가 있다고요? 계약금으로 네 보호자한테 300만 원 줬는데 몰랐어? 300만 원? 야마자키라는 작자가 빚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럼 나를 여기에 판 거네요? 말 조심해. 내가 인신매매범이냐? 소개료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 정말 평생 여기서 일해야 돼요? 싫으면 네가 300만 원을 갚으면 되지. 300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은 당연히 불법이고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알았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았겠지만 아직 어렸던 나는 구제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었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병들어갔다. 그렇게 4년이 가고 나는 정말로 20살이 됐다. 남동생은 13살이 되어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 누나 요즘 전혀 안 쉬는 것 같던데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내 걱정 안 해도 돼. 누나, 나도 중학교 졸업하면 돈 벌 거야. 그럼 우리 집 같이 나가자. 너는 계속 학교 다녀야지. 어떻게 나만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내모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내가 보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틴 이유는 타이체 때문이었다. 나보다 7살이나 어린 동생을 두고 갈 수가 없었다. 만약 내가 도망친다면 나 대신 동생이 돈을 벌고 착취를 당할 게 뻔하니까. 다행히 엄마가 동생 학비는 잘 내주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아직은 이런 생활을 버티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곧장 들어가기가 싫어서 늘 가던 문어공원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이런 시간에 여자애 혼자 여기 있으면 위험해. 네. 너 왜 여기 혼자 이러고 있네? 부모님하고 싸워서. 혹시 너 가출? 네.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쯤 집에서 걱정하지 않을까? 그건 나도 알아요. 너를 걱정해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네, 알아요. 부모님하고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화해하고 다시 잘 얘기해봐. 부모 자식 간에 못할 얘기가 뭐가 있어. 정말 그럴까요? 그럼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이해 못할 게 뭐야. 내가 왜 그런 잘난 척을 했을까? 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린 아예 대화 자체가 없지. 그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여자애는 나를 보면서 활짝 웃었다.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다시 잘 얘기해 볼게요. 좋았어. 그럼 이제 집에 가자. 헉! 막차 끊겼을 시간인데? 진짜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거 받아. 이걸로 택시 타고 가. 5,000엔? 저 이거 못 받아요. 너 체면 차리다가 큰일 나. 너 돈은 있어? 이게 다예요. 300엔? 그걸 어떻게 집에 가려고? 네. 뒷감당도 생각을 해야지. 충동적으로 뛰쳐나오면 어떡하니?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대화로 잘 풀어봐. 네, 그럴게요. 감사해요. 그래, 이 돈은 제가 꼭 갚을게요. 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부모 자식은 대화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나 봐라,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말은 슬슬 잘도 했네.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까맣게 잊고 지내던 나는 어느덧 23살이 되었다. 제라코, 너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다른 가게로 옮겨가게 됐어. 다른 가게라니? 내가 자라쿠냐? 얼굴은 봐주면 안 해. 원망은 우리 말고 네 부모한테 해. 무슨 뜻이에요? 야마자키라는 자식 얼마 전에 도박으로 500만 원 날렸다더라. 그래서 널 500만 원에 우리한테 팔았다. 뭐 그런 얘기? 올해는 손님 받는 일도 해야 되는 거 알지? 뭘 해? 술만 따르면 되는 게 아니고? 너도 이제 앓고 날 나이잖아. 웬 내숭? 따라와, 가자. 싫어. 이거 놔. 이거 놓으라니까. 싫다고. 조용히 안 해? 너 맞아야 조용히 할래? 그 손 당장 치워. 니들은 뭐해? 우리 구역에서 물 흐리고 다니는 애들이 니들이냐? 여기서 분위기 흐리면 곤란하지. 혹시 모리야마파 조직원? 이제 알았냐? 모리야마파 보스, 모리야마 마모루라고 해. 내 얼굴 잘 기억해둬. 보스가 왜 이런 데 나타나서 시비를 걸고 그래?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 여자애 그냥 놔주지. 하지만 얘는 우리 가게 상품인데. 니들이 양아치 같은 수법으로 푼돈 챙기고 다니는 건 나도 알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저 여자애는 우리한테도 중요한 인물이거든. 중요한 인물? 경고하는데 저 여자의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큰일 난다. 앞으로 저 여자애 앞에 나타나면 그날이 니들 제삿날이라는 것만 알아둬. 어? 잘 알겠지만 우린 야쿠자야. 지금 순순히 그 여자애를 우리한테 넘기면 니들이 지금까지 한 양아치 짓은 눈 감아줄게. 니들한테도 나쁜 거래는 아닐 거야.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럼 어쩔 건데. 목숨이 2개도 아니고 모리야마파한테 대들었다가 어떻게 되는지 너도 알잖아. 소통이 잘 되니까 기분이 좋네. 땡큐. 그러고 나서 보스와 그 일행을 따라서 영화 속 마피아 보스의 호화저택을 쏙 빼다 박은 집으로 끌려갔다. 양아치들도 겁나는 사람들이 날 왜 데려왔어? 나 겨우 이렇게 살다 죽는 거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언니! 너는? 네, 맞아요. 그때 공원에서 저 도와주셨잖아요. 제 이름은 쿠미라고 해요. 어떻게 된 거야? 혹시 너도 여기 잡혀온 거니?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뭐? 너네 집이라고? 우리 딸이 신세를 크게 진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보스님이 쿠미 아빠라고요? 네, 아빠가 저한테 조직 후계자가 되라고 하도 그래서 그 일로 말다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갔고 얘가 조직 보스의 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 그런데 그때 언니가 날 도와준 거예요. 대화로 풀면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딸아이한테 조언했다면서요. 아니,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한 말이고요.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랑 대화를 나눈 결과 대학 진학을 하고 나서 조직 일도 조금씩 배워가기로 했어요. 다 자라코 씨 덕분이에요. 이 고집쟁이가 그날 이후로 내 얘기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도 하고 어른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라코 씨는 우리 모리야마파의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아무튼 부녀지간에 화해를 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스케일이 너무 큰 얘기라서 사실 공감이 잘 안 되긴 해요. 그것보다 우리 딸이 자라코 씨한테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실례인 건 알지만 자라코 씨를 찾느라고 소위 말하는 뒷조사를 좀 했어요. 네?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겠어요. 힘들었을 것 같고. 솔직히 지난 몇 년간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옥에서 나오고 싶어도 너무 어려서 힘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언니, 이젠 아니에요. 네, 이제 자라코 씨는 자유예요.
나는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유란 말은 지난 몇 년간 내가 계속 꿈꾸던 말이었다. 그게 무슨 뜻? 제가 그 가게에 앞으로는 안 나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이죠. 앞으로는 차라코 씨한테 함부로 못해요.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이 또 저를 마음대로... 그 문제는 차라코 씨 의견도 안 듣고 내가 그냥 처리했어요. 차라코 씨 어머니하고 야마자키라는 사람 문제는 이미 처리했어요. 네? 저기 어떻게 처리했는데요? 그 얘기 자세히 듣고 싶어요?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차라코 씨하고 동생의 생활은 앞으로 우리 모리야마 조직에서 잘 돌봐줄 겁니다. 만약 부모님하고 만나고 싶다면 만날 수도 있어요. 단 그쪽에서 절대 먼저 만나러 오는 건 못하게 해뒀어요.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저기 알아듣게 설명 좀... 이 이성은 차라코 씨가 알 필요 없는 얘기니까 궁금해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가볍게 웃어 보이는 보스. 역시 보스란 무서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두 사람에 대해선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딴 인간들은 진짜 지옥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했어. 자, 그럼 다음은 차라코 씨 일자리하고 살집인데. 네?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받을 자격도 없고요. 언니, 그렇게 말하지 마요. 걱정 마요. 언니한테는 정상적인 일자리 소개해줄 거니까. 내 지인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거기서 사무일 어때요? 부동산 회사요? 제가 그런 데서 어떻게... 거기서 일하면 사원 아파트가 있으니까 집 문제도 해결되고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가까우니까 여러 방면에서 편리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꿈꾸는 것 같아요. 네, 저 일할게요.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잘 됐네요. 우리야말로 이렇게 은혜를 갖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다 결정된 거네요? 이렇게 해서 나는 지옥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 동생도 건강한 모습으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동생이 쿠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해서 어느 날 쿠미와 같이 셋이서 밥을 먹게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타이치와 쿠미가 서로에게 반한 눈치였다. 쿠미는 예쁘고 똑똑하고 모리야마 조직을 위해서 무술도 연마하고 있고 다른 보통 여자아이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아인데 과연 우리 타이치가 그 벽을 잘 넘을 수 있으려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연하라서 그런지 쿠미는 날 남자로 보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은 쿠미가 나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상남자가 되는 게 내 목표야. 공부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지덕체 완전 무결! 요즘 옷 잘 입는 것도 중요하던데 그것도 공부할까? 와우, 상남자 플랜 완벽하네. 눈물 난다. 근데 목표가 좀 높긴 하다. 그거 달성하면 쿠미 맘은 못 잡더라도 다른 여자들 맘은 거뜬하겠다. 파이팅! 사실 얼마 전에 쿠미한테서도 연락이 왔었다. 차라코 언니, 조직 보스 딸은 남들처럼 연애 같은 거 못하겠지? 갑자기 그런 건 왜?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관심이 가는 남자애가 있어서. 와, 궁금하네. 쿠미 남친이 되려면 왠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은데?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 환경이 특수해서 여태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연애는 그렇다고 해도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뭐 고민은 된다만 네가 넘사벽이잖아. 그래도 일단 사귀고 나서 따질 일이지.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근데 보스 딸이라서 손절이다. 상대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놈은 너도 필요 없지. 무엇보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타이치는 보스 딸이어도 쿠미 씨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말해주는데. 타이치 제법인데? 그래서 그런지 타이치하고 같이 있으면 뭐랄까 편하면서도 설레기도 하고. 타이치 이제 갓 고등학생이니까 커가는 거 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근데 타이치가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네, 언니 고마워요.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할게요. 그래, 언니한테 말만 해. 타이치 네가 쿠미를 생각하는 마음은 아마 자연스럽게 전달될 거야. 그래, 누나야 그냥 구경꾼이다 이거지? 그래도 아쉬울 땐 누나한테 부탁할게. 그래, 쿠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잖아. 어떻게 얻은 행복인데. 우리 이제 정말 꽃길만 걷자.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싱글마더이고 직업은 미용사이다. 내가 직접 겪은 땅 문제에 관해 얘기를 할까 한다. 복잡한 일은 딱 질색인 내 성격 탓으로 일어난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지라 현재 죽도록 반성 중이다. 혹시 몰라 다른 사람들은 나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쪽팔리지만 솔직히 털어놓으려고 한다.
우리 집은 이혼 유전자가 있는지 엄마도 아빠와 이혼을 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나도 한번 이혼을 했다. 설마 너까지 이혼을 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모녀가 사이좋게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을 하다니. 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었었는데. 나도 네 아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었다. 닮을 게 없어서 남자 보는 눈 없는 걸 닮다니. 세상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엄마처럼 딸을 열심히 잘 키우는 엄마가 돼야지. 다른 건 됐고 너 꼭 기억해놔. 우리 손녀만큼은 반드시 남자 보는 눈을 키워줘야 돼. 알았지? 결혼해서 부부 원만하게 한평생 잘 사는 것처럼 좋은 게 또 어디 있겠니? 설마 우리 나나는 괜찮을 거야. 난 모르겠어. 어째 초장부터 불안하다.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여자 3대가 모여서 함께 살며 즐거움도 있었다. 엄마는 아빠의 불륜이 이혼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거기에 집도 엄마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받아서 유유자적한 독신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너 오늘은 몇 시쯤 들어올 거니? 오늘은 5시면 끝나니까 나나는 오늘 내가 데리러 갈게. 그럼 나는 저녁 해놓고 집에서 기다릴게. 우리 엄마 최고! 난 요새 나나 보는 재미로 산다. 나나 없었으면 뭔 재미로 살았나 싶어. 저녁 짓는 것도 힘들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들어. 엄마가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 고마워하는 거 알지? 어린이집 갈 시간 나나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안녕! 엄마, 우리 갔다 올게. 조심해서 다녀와라. 나는 이혼을 한 후 결혼 전에 일했던 미용실에 복직했다.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은근히 달성감도 있고 나에겐 천직처럼 느껴진다. 차라코, 오늘 예약 안 한 손님이 한 명 있는데 부탁 좀 해도 될까? 그러면 5시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안. 자기 오후 시간 빠듯한 거 다 아는데 고마워. 대신 우리 딸 어른 될 때까지 저 자르시면 안 돼요? 근데 엄마한테 어린이집 가달라고 연락해야 돼서 한 5분만 자리 비울게요. 어서 다녀와. 나는 서둘러서 엄마한테 연락을 했다. 엄마, 미안한데 저녁 때 나나 좀 데리러 가줄 수 있어? 알았다. 다행이다. 고마워, 엄마. 엄마의 서포터를 받으며 일을 하면서 딸아이 나나를 무사히 키울 수 있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 큰일 났어. 할머니가. 너 왜 그래? 침착하게 말을 해야 알지. 할머니가 쓰러졌어. 뭐? 구급차 불렀어? 불렀어.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 할머니 의식은 있어? 얼른 말 좀 걸어봐. 말 시켜도 아무 반응이 없어. 엄마 어떡해.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해. 알았어. 엄마 금방 갈게. 엄마는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다시 눈을 뜨지는 못했다. 원인은 심근경색. 나와 나나는 며칠을 울면서 보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고 49제가 끝난 후 엄마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보는 서류를 발견했다. 엄마, 이거 뭐지? 무슨 서류 같아 보이는데? 부동산 등기권이 어쩌고 쓰여 있는데? 부동산? 그럼 토지관리서 같은 건가 보네. 우리 집? 아닌 것 같아. 이 집 말고 다른 땅 토지관리서 같은데? 그럼 이 집 말고도 할머니 앞으로 땅이 있었다는 거네? 그랬나 보네. 근데 엄마도 모르고 있었어? 응, 이건 나도 처음 알았어. 근데 할머니가 왜 이 땅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 글쎄 말이야. 근데 여기 장소가 어디쯤이지? 어떻게 생긴 땅인지 모르겠네. 구글 어스로 검색해볼게. 요샌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된다니까. 엄마, 여긴 것 같은데? 주소로 보면 여기가 맞는 것 같네. 우와, 대박. 위치도 완전 좋고 어마어마하게 넓어. 여기 요새 재개발한다고 하는 데 같은데? 땅값도 많이 오르고 핫한 곳 같은데? 할머니, 성년지명장! 근데 상속세며 고정자산세며 내야 될 세금도 만만치 않을걸? 진짜야? 그냥 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세금 걷어서 제대로 쓰는지도 모르잖아. 세금 걷어서 정치인들이 착복해서 자기들 재산 불리고 해외여행 가고 어쩌고 즐기는 데 쓰면 정직하게 세금 낸 사람들만 억울하잖아. 다 그런 건 아니잖아. 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안 낼 수는 없지. 어쨌든 이대로 내버려두면 가치 있는 땅을 그냥 놀리는 거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어떤 손님에게 이 일에 대해 상의를 했다. 타구치 사장님이 부동산 관계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런데 왜?
뭐 물어보고 싶은 거라도 있어? 실은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저도 모르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 어떤 땅인지 자세히 좀 말해봐. 제가 상속세니 고정 자산세니 그런 걸 잘 몰라서요. 그런 거면 내가 있잖아. 그럼 저한테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알겠어. 걱정 말고 땅은 어디에 있는데? 여기요. 오, 아주 좋은 땅을 갖고 계셨네. 여기가 최근에 땅값이 많이 올랐어.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팔 생각은 있고 지금은 팔 생각 없어요. 그렇단 말이지. 땅은 이 다음에 딸아이를 위해서 남겨두고 싶은데요. 세금이 걱정이에요. 너무 많이 나올까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한번 잘 생각해 볼게. 그래 주실 수 있겠어요? 땅은 그대로 두고 세금은 안 낼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고.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나한테 한번 맡겨봐. 우와, 타구치 사장님한테 진작 말할 걸 그랬어요. 딴 사람도 아니고 차라코일인데 도와야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용실 단골 손님인 타구치 씨가 중개인이 되어 토지 관리를 비롯해서 복잡한 일까지 다 맡아서 처리해주기로 했다. 5년 후, 나는 땅 문제에 관해서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 엄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갑자기 왜 그래? 나 결혼할까 해. 결혼? 네가 벌써? 응, 실은 나 지금 임신 중이야. 임신? 갑자기 폭탄이 2개나 떨어진 것 같지? 진짜 이게 웬 난리니? 조만간 그 사람 데려와서 인사시킬게. 허락해 줄 거지? 그래야지 그럼. 다행이다. 근데 뭐 하는 사람이야? 부동산 관련이래. 며칠 후 나나의 결혼 상대가 집으로 인사를 왔다. 거칠어 보이는 첫인상이 어쩐지 앞으로 일이 걱정되는 청년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야마구치 분타라고 합니다. 네, 저는 나나 엄마예요. 저 이거 약소하지만 뭘 이런 걸 다 고마워요? 결혼 전에 아이부터 생겨서 순서가 뒤바뀌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나를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사위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잘 부탁해요. 부족한 게 있더라도 예쁘게 잘 봐줬으면 좋겠네요. 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서로 딱딱한 인사는 이 정도로 해두기로 하고 편하게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을 해서. 내가 뭘 했어. 너무 긴장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제가 꼴이 이래서 어머님 보시기에 눈에 안 찰까봐 걱정했어요. 그리고 덜컥 임신부터 시켰으니 어머님한테 뺨 한 대 정도는 맞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어제부터 긴장돼서 잠도 설쳤대. 나나가 좋으면 됐지. 또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기는 축복받을 일이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 나나,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치? 내가 우리 엄마 좋다고 그랬잖아. 근데 한 가지 걱정인 것은 우리 집에 대대로 남자복이 없는 편이라 나도 그렇고 나나 외할머니도 그렇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싱글마더로 혼자서 딸을 키웠거든. 그래서 나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 분타, 너 만약에 우리 나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면 그때는 내가 너 그냥 안 둘 거야. 내 말 명심해. 그 얘기는 나나한테 이미 들었습니다. 나나하고 아이는 반드시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약속 드립니다. 약속했다. 나 그 말 믿는다. 엄마 고마워. 그럼 너희 집은 어떻게 할 거니? 일단 작은 아파트 빌려서 살까 해. 근데 아이도 금방 태어날 텐데. 아이 키우기에 적당한 곳으로 정할 생각이에요. 아, 맞다, 나나야. 우리 할머니 땅 있잖아. 아 참, 우리 땅 있지? 거기에 집 지으면 딱 좋겠다. 거기면 여기서도 가깝고 또 엄청 넓잖아. 할머니 땅이요? 우리 엄마가 남긴 땅이 있거든. 그럼 그 땅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데요? 그건 내가 신용할 수 있는 분한테 관리를 맡겨두고 있어. 네, 그러세요? 우리 거기에다 집을 짓는 거 어때? 어머님,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그러려고 남겨뒀던 땅인데. 고맙습니다, 어머님. 이게 토지관리서야. 그럼 우리 내일 당장 보러 가자. 그래, 그럼 그러자. 다음 날 나나에게서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큰일 났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난리야? 할머니 땅에 맨션이 들어서 있어. 뭐? 맨션? 5층짜리 맨션이 들어서 있어. 뭐 잘못 본 건 아니고? 주소 잘 확인했어?
아니야, 틀림없어. 주소 몇 번이나 확인했어. 주소가 맞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엄마, 이제 어떡해? 잠깐만, 먼저 타구치 씨한테 전화해볼게.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타구치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세요, 점장님.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최근에 타구치 씨 온 적 있어요? 타구치? 있잖아요. 왜 부동산 관계 일하다던 나이 좀 지긋하신 분이요. 아, 생각났다. 예전에 자주 왔었지. 근데 최근에 못 본 것 같은데? 언제부터 안 오는지 기억나요? 한 3년 전부터 안 온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타구치 씨한테 받은 명함에 적힌 번호로 걸어도 역시 받지 않았고 회사 주소도 모두 거짓이었다. 사기당한 거야. 아무래도 이건 토지 사기꾼 수법 같아요. 토지 사기꾼? 남의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해서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사기꾼이에요. 아마 어머님한테 땅 얘기를 듣고 사기를 친 건데 그냥 사기꾼 솜씨는 아니에요. 여러 번 해본 솜씨인 것 같아요. 세상에, 세상 선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러니까 그 타구찌라는 사람이 할머니 땅을 자기 땅이라고 속여서 땅을 이미 팔아먹었다는 거야?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것 같아. 말도 안 돼. 그런 인간은 반드시 잡아서 벌을 받게 해야 돼. 내 잘못이야.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 엄마 잘못이 아니지. 아니야. 내가 복잡한 건 잘 모르겠다고 남한테 그냥 다 맡겨버려서 이렇게 된 거야. 억울하고 후회스럽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나를 나나가 계속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분타는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나에게 타구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물어왔다. 어머님, 타구찌라는 사람 얼굴 아세요? 아마 헤어 카탈로그용으로 손님 사진 찍어둔 게 있을 거야. 단골이었으면 3년 전이라고 해도 아직 사진은 있을 거야. 그건 너무 다행이네요.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다른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았어. 잠깐만. 나는 기억을 되감아서 타구지 씨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려봤다. 술을 좋아해서 젊었을 때는 룸살롱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얘기, 오사카에 친구가 많아서 자주 놀러 간다는 얘기, 부동산 일을 하기 전에는 세일즈를 했었다는 얘기 등등. 이런 거밖에 없어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사위인 분타가 다코치 씨를 데리고 나타났다. 어머님, 이 사람 맞죠? 어머, 맞아, 이 사람이야. 다코치 씨. 재수없게 정말. 왜 이제 와서 땅을 찾아? 까맣게 잊은 줄 알았더니. 다코치 씨는 가짜 이름이에요. 본명은 야마구치 신타로, 사기 전과자입니다. 오사카 룸살롱에서 퍼질러져 있는 걸 잡아왔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오사카 룸살롱에 요즘 돈 씀씀이가 해픈 사람 없냐고 물었더니 바로 걸리더라고요. 뻔뻔한 놈, 어떻게 남의 땅을 가로챌 생각을 해? 그래놓고 그 돈으로 퍼질러지게 놀고 다녔다는 거야? 우리 할머니 땅 돌려줘요, 이 사기꾼아! 나하고 나나는 타구찌를 양쪽에서 붙들고 인정사정 없이 패줬다. 타구찌는 찌질하게 징징 짜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우리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이제 어떡할까요? 토지를 돌려받아야겠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땅에 이미 맨션이 들어섰고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내가 땅 찾으려다 자칫하면 그 사람들이 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아? 그럼 타쿠치한테 땅 팔고 받은 돈을 돌려받는 건 어떨까요? 그래, 그게 좋겠네.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돌려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분타 덕분에 타구찌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토지 매매로 받은 돈은 전액 환수하기로 하고 일단 마무리 지었다. 퍼질러져서 놀고 있다고 해서 이미 수중에 돈이 없을까봐 걱정했었는데 알고 보니 토지 사기 말고도 안 좋은 조직과 많이 엮여 있었던 탓에 토지를 팔고 얻은 돈 말고도 재산이 꽤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서 배상액을 덧붙여서 거액의 돈을 받아내는데 성공. 타코치 씨는 여러 가지 사기죄가 겹쳐져서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상을 해야 하는 처지라는데 우리는 일단 해결이 됐지만 다른 피해자들도 돈을 모두 변상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처럼 사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변상을 못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나도 만약 분타가 띄워주지 않았다면 그랬을 것이다. 알고 보니 나나는 꽤 괜찮은 남자를 만난 것 같다. 천국에 있을 엄마의 소원대로 나나는 우리랑 달리 남자 보는 눈을 제대로 갖춘 것 같다. 그 후 나나와 분타는 타구찌에게서 돌려받은 돈으로 맨션을 구입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다. 나도 가끔 그 집에 놀러 가는데 행복해하는 두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절로 흐뭇해진다.
내가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뭔데 그래? 분타는 대체 어떻게 탁구찌가 있는 곳을 알아낸 거야? 아, 그건 분타 인맥이 워낙 넓어서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인맥을 풀가동해서 여러 종류? 옛날에 좀 놀 때 알던 친구라던가 뭐 그런. 아무튼 큰 신세를 지긴 했는데 지금은 아니지? 엄마 걱정 마. 지금은 얼마나 성실한데. 그게 아니면 내가 설마 결혼을 했겠어? 제발 너만은 나하고 네 할머니처럼 이혼하고 싱글마더 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자기 오늘도 고생 많았어? 자네가 고생이 많네. 저기 두 사람 다 내 얘기 좀 들어봐. 뱃속의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았다? 그래? 어느 쪽이야? 엄마 예상대로 딸이래. 우와, 딸이야. 나 지금부터 두근두근거려. 내 예감이 딱 들어맞았네. 그럼 우리 여자만 4대째야. 분타 너는 절대 부적절한 짓은 안 할 거라고 굳게 믿지만 나나야, 만약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돌아와도 좋아. 알았지?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 아이도 더 많이 낳고 싶고요. 나나랑 평생같이 행복할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 다음에 우리랑 같이 살면 되지? 엄마도 혼자서는 외롭잖아. 그게 좋겠어요, 어머님. 어머님하고 할머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맨션도 샀고 어머님도 이 집에 사실 자격이 충분해요. 글쎄다. 예전에 우리 엄마도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해주셨었어. 내가 너희들 더 도울 일은 없는지 생각해볼게. 이번 소동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적당히 믿고 귀찮다 싶은 일을 전부 맡겨버린 것이 큰 잘못이었다. 그래서 어렵게 다시 얻은 이 평화와 행복을 이번에는 잘 지켜내리라 정신 차리고 살자 다짐하고 또 다짐해본다. 그렇지만 사기꾼이 나 여기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나처럼 아무 근거 없이 사람을 막무가내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들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 내가 술 떨어지게 하지 말라고 했지? 술 안 떨어지게 관리 잘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미안해요. 근데 먹을 거 살 돈도 없고. 너 지금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술 타령한다고 욕하는 거냐? 아니에요. 지금 술 사올게요. 때리지만 마요. 입 다물어. 너같이 쓸모없는 여편네는 3일에 한 번은 이렇게 패줘야 정신을 차리지. 응?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는 엄마를 반복적으로 때렸다. 나는 엄마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다. 난 힘이 없었다. 나는 너무 보잘것없이 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존재였다. 내 이름은 하루키. 아빠 엄마와 셋이서 살고 있다. 우리 집이 이상하다는 걸 안 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였다. 나 다음 일요일에 아빠하고 영화 보러 가기로 했다. 진짜 좋겠다. 우리 아빠 드라이브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중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좋긴 한데. 너네는 아빠가 같이 어딜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 응. 근데 회사 쉬는 날에만 같이 갈 수 있어. 하루키 너는 아빠랑 어디 갈 거야? 우리 아빠는 쉬는 날이 거의 없어. 완전 바쁜가 보다. 거짓말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엄마이지 아빠가 아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엄마가 된 것이다. 그리고 집에 올 때 아버지가 마실 술을 잔뜩 사가지고 들어왔다. 엄마의 얼굴은 언제나 피곤해 보였다. 생기라고는 없는 엄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슬퍼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하루키, 배고프지? 어서 밥 먹자. 아빠는? 아빠는 밥보다 술을 좋아하니까. 아버지와 밥상에 마주 앉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우리 집이 다른 집하고 다르다는 걸 이제 나도 안다. 어느 일요일 나와 엄마는 아버지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방 한 구석에서 숨소리를 죽여가며 앉아 있었다. 그때 방문이 거세게 열리면서 나와! 드라이브 가게! 드라이브? 꿈을 대지 말고 빨리 나와! 근데 당신 술을... 시끄러워! 나오라면 나오지 말이 많아! 얼른 준비해! 네, 알았어요. 아빠 얼굴이 새빨개. 근데 술 마신 얼굴인데 술 마시고 운전해도 되는 거야? 근데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나도 아빠랑 드라이브 갔다 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나는 갑자기 가슴이 뛰었다. 방으로 올라가 가방에 좋아하는 장난감, 과자, 주스를 마구 집어넣었다. 엄마, 우리 드라이브는 처음이지. 신난다. 그래. 나 있잖아. 드라이브 스루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리고 또 쟁쟁거리지 마! 시끄럽게 조용히 못해?
운전하는 거 안 보여? 던져버리기 전에 조용히 앉아있어. 미안해요. 하루키 그림책 갖고 왔지? 우리 그거 보면서 조용히 가자. 나는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랑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다. 그런데 너무 무섭고 슬프고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났고 쉽게 그칠 수가 없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온통 산밖에 보이지 않았다. 불빛 하나 없이 캄캄해지자 나는 덜컥 겁이 났고 엄마한테 꼭 매달려 무서움을 잊어보려고 했다. 내려, 다 왔어. 다 오다니, 이 산속에 뭐가 있다고. 됐고, 내리라는데 왜 말이 많아? 알았어요. 하루키, 내리자. 산속 깊은